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죽고 싶어서 다 정리하고 애들 다 보내고 정말 죽으려고 그랬어요. 너무 힘드니까. 먹지도 못하고 너무 아프고 자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픈 엄마라서 미안했지만 엄마가 보고 싶다고 매일같이 찾고 불러주는 아이들 덕분에 마음을 단단히 먹기로 했습니다. 약을 어떻게든 구해서 먹고 얘들 클 때까지만 내가 어떻게든 버티고 잘 해줄 거라고. 그러고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잠든 틈을 타 응급실에 다녀올 때면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두렵지만 엄마를 다시 살게 한 아이들을 위해 오늘도 버텨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달 일을 안 하면 다음 달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혼자면 되지만 저는 애들을 키워야 되거든요. 지키고 싶어요. 착하고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라서 지켜주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까지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구름량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어서 밤사이 전국이 흐려지겠고요.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새벽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아침에는 강원 영동과 전라도, 경상 해안에 비가 오겠고 경상 내륙은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에 강원 영서와 충청도는 내일 밤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그 밖의 지역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이 비는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 제주도는 모레 토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경상 해안과 제주도가 20에서 60mm, 강원 영동과 전남 남해안, 경상도는 5에서 20mm, 강원 영서와 충청도, 전라도는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3도, 대전과 광주 12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지만 낮에는 서울 23도, 강릉 부산 20도, 전주 21도, 대구 19도 등으로 비가 오는 지역은 20도를 밑돌면서 낮에도 서늘하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또 경상 해안과 제주도에서는 강풍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7도, 습도는 40%입니다. KBS 58분 날씨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제1라디오 6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이 윤중천의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고소 취하 의사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윤 총장은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게 확인됐는데 고소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한겨레는 정론지고 그래서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뇌물 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를 받는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만든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해 뇌물 혐의를 받았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냈습니다.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추계 예대제 첫날인 오늘 오전 공물의 일종인 마사카키를 야스쿠니 신사에 복납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재집권 1주년인 2013년 12월 26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고 그 외에는 2차 세계대전 패전일과 봄, 가을 제사에 공물이나 공물 대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측근인 에토 세이이치 오키나와 북방 영토 담당상은 오늘 오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아베 내각의 강요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이 확인된 것은 약 2년 반 만입니다. 19호 태풍 하기비스의 여파로 방사성 폐기물이 유출된 일본 후쿠시마에서 이번에는 맹독성 물질 사얀화 나트리움이 유출돼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는 침수 피해를 입은 후쿠하라 도금 공장 MTI에서 독극물인 사얀화 나트륨이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방사성 폐기물 자루의 유실 규모도 늘어 후쿠시마현 다무라시가 어제까지 유실된 자루 19개를 발견해 17개를 회수했는데 그중 10개는 내용물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태풍으로 후쿠시마 현대에 설치된 방사성량 측정기 80여 곳도 고장났습니다. 교육부가 서울대 이병청 교수의 미성년 아들 공저자 등재 사안과 관련해 이 교수 아들이 편입학한 강원대 측에 편입학을 취소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서울대 등 14개 대학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미 감사 결과가 공개된 전북대를 포함해 특별감사를 받은 15개 대학에서 연구 부정 판정을 받은 교수는 모두 11명입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서 115건, 이 밖에 30개 대학에서 130건의 미성년 저자 논문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윤지호 씨에 대해 경찰이 윤 씨가 머무르는 캐나다에 형사 사법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6월 캐나다 수사당국에 윤 씨 사건으로 형사 사법 공조를 요청했지만 양국의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과 8월 윤 씨에게 3차례 출석을 요구했고 윤 씨가 불응하자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가 반려됐습니다. 소방당국이 가수 설리의 사망과 관련한 내부 공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늘 브리핑을 열고 119 구급대 활동 동향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된 사항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자체 조사 결과 이번 문건이 내부 직원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앞서 인터넷과 SNS 등에는 소방당국이 설리의 사망 당일 구급대 출동과 현장 상황 등을 적은 동향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돼 확산됐습니다. 오늘 밤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에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아침에는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밤에는 강원 영서와 충청 지역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5분입니다. KBS 지극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미세 뉴스보세 김수민, 오창석 평론가 두 분과 2부도 함께합니다. 자, 1부 마무리하면서 6시 첫 뉴스를 맞춰라. 자, 첫 뉴스는 윤석열 검찰총장 한겨레 보도 관련 사과를 받아내야겠다. 사과를 받아내야겠다. 네. 어떻습니까? 정주영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진짜로. 네, 사과를 받아야겠다 이거였습니다. 자, 우리 김수민 평론가는 어떤 답을 주셨더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1차 감찰권 법무부에 내어줄 용의가 있다. 자, 오창석 평론가,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장관 수사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 네, 두 분 다 틀렸습니다. 자, 마친
청취자가 있어요. 7337번님. 이 번호 쓰시는 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겨레 고발건에 관한 답변. 이게 6시 첫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오창석 평론가 최고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최고입니다. 네. 김용민 씨가 최고라는 말이 네. 없어요. 예, 그래서 저희 두 명을 부정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자체에 땡을 치는 이런. 자, 네. 또 그러면 뭐 또 마치셨습니다. 자, 오답 한번 보겠습니다. 미모지전 읍스님. 6시 첫 뉴스 국감에 나온 검찰총장. 와, 국정감사에 나오는 것만으로 이렇게 뉴스가 될 것이다. 네, 틀렸고요. 1592번 쓰시는 분. 트럼프 방위비 이 분담 인상 지시했다는 뉴스. 한국에 대해서 방위비 올려라. 그랬다는 얘기네요. 예. 이것도 매우 중요한 뉴스긴 합니다만은. 4910번 쓰시는 분. 돼지 열병에 관해서 야생 멧돼지 사살하라. 허용됐다는 소식 톱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나온 기사인데 이거. 예. 자, 그리고 7572번 쓰시는 분. 일본 방사능 유출. 언제 방사능이 유출됐죠? 방사성 폐기물, 방사능 네. 폐기물이 유실됐다. 이거 아닌가요? 예. 네, 가짜 뉴스로 첫 뉴스로 내보내는 뭐 그런 정도로 KBS 뉴스가 이상해진 건 아닙니다. 예. 자, 2156번 쓰시는 분. 축구 대표팀 인천공항 입국. 네. 이게 톱 뉴스일까? 될 수도 있죠. 아니 무슨 월드컵 4강 뭐 결승 여기까지 오르고 입국하면은 뉴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예선 어떻게 치르고 보면 왔는데. 북한에 무사히 돌아온 거 자체가 좀 안도감이 드는 뉴스 아닐까요? 아, 무사히 돌아온 네. 게. 아니 그래요. 중계가 없어서 사실 선수들도 좀 고생을 했을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서 시합을 한 거잖아요. 무풀 경기. 네, 네. 무풀 경기.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혈 홍콩. 김용호님 아니었고요. 자, 8612번 쓰시는 분. 패스트 트랙 관련 뉴스. 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경제장관 회의 주제 1657번 쓰시는 분. 자, 그리고 3488번 쓰시는 분.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 인하. 들리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응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퀴즈는 오늘 오창석 평론가가 내주시면 좋겠네요. 예. 네, 여러분께 선물 드리는 퀴즈입니다. 오늘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북한 평양에서 북한과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원정 경기를 치렀는데 무중계 그리고 네. 무관중으로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우리 축구대표팀의 경기가 3무 경기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무중계, 무관중 그리고 나머지 무는 무엇일까요? 알겠습니다. 자, 무로 시작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실 곳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세 뉴스 보세 2부입니다. 김수민 평론가부터 전해주시죠. 네, 2001년 전철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 승객을 구하고 숨진 의인 고 이수연 씨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18년 전에 일이 됐는데요. 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 왕 즉위식을 위해서 일본 방문을 할 계획인데 이 고 이수연 씨의 희생 정신을 기리는 이 추모 일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사고 현장이었던 도쿄 신주쿠의 시노쿠보 지하철역 이쪽을 방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고 이수연 씨는 고려대 무역학과에 재학 중에 1999년 한일 무역에 관심이 생겨서 휴학을 하고 일본에 건너가서 어학원에서 공부를 하던 유학생이었는데요. 2001년 1월 26일 귀갓길에 전차를 기다리다가 선로에 추락한 일본인 취객을 목격하고 다른 일본인과 함께 취객을 구하려 몸을 던졌는데 이 3명 모두 전동차를 피하지 못해서 숨졌습니다. 향년 26세였고요. 18년의 긴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일본 사회에는 이수연 씨를 추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1월 26일 기일에도 신오쿠보 역에서
이 씨의 어머니와 또 일본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추모 행사도 열렸고요. 네. 그리고 다큐멘터리 영화 가케하시, 네. 가교라는 뜻인데요. 네네네. 예, 이런 영화도 있을 정도로 일본인들 중에서도 이수연 씨를 기억하는 분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총리가 이 신오쿠보 역을 방문하기 위해서 현지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아유, 또 그분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지고요. 예. 이낙연 국무총리가 고 이수연 씨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이낙연 총리가 동아일보 도쿄 특파원을 지냈습니다. 네, 그렇죠. 대표적인 지일파 정치인으로 통하는 인물인데 최근에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어떤 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고 돌아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창석 평론가. 네, 한국인들이 결국 굴복했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일본 누리꾼들이 유니클로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이제 끝났다. 한국인의 냄비 정신이다라고 조롱스러운 비난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최근 유니클로가 히트텍, 후리스 등의 방한 제품을 내고 할인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현재 온라인에 따르면은 이 제품들이 모두 품절 상태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 상품 밑에 이제 후기가 있는데요. 그 후기에도 이제 잘 쓰고 있다라는 한국인들의 기사 댓글을 보고 일본 누리꾼들이 조만간 질릴 거니까 놔두면 된다고 하더니 그 말이 맞았네. 불매 운동이 벌써 질린 거야. 역시 겹쟁이구나 등의 막말성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참 뭐랄까요. 모르겠습니다. 너무 좀 화가 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KBS 김경래 최강 시사에서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대체품을 찾기 힘든 제품들도 있다. 지금 그냥 바닥을 친 전망이라고 보면 되고 매출이 100% 복귀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지금 제가 서울 YWCA에서 발열레 열종 발열 순위표를 참고해봤습니다. 네네네. 유니클로 익스트라웜 크루넥 같은 경우는 발열도가 5.5도로 3등 정도였고요. 발열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입었을 때 체온이 조금 더 올라가는. 근데 이제 2등이 스파오의 웜히트였고요. 7.1도였습니다. 1위가 쌍방울이었습니다. 7.9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대체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른 대체품도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니클로를 굳이 구매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는 대용품이 될 수 있는 국산 상품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의 도로 지하 공간 점용을 허가했던 서초구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네.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는데 좀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2010년 4월인데요. 이때 서초구청이 사랑의 교회가 신축 건물과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어린이집 등으로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을 쓰도록 도로 점용과 건축 허가를 내줬거든요. 그 몇 년이라고요? 2010년 4월입니다. 2010년 4월. 네. 여기에 그 서초구청장이 그때 동의한 건가요? 그렇죠. 서초구청장이 여기에 책임이 있는 것이죠. 네. 구청장이 동의하지 않는 이 허가라는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예, 그래가지고 그때 뭐 주민들이라든지 또 당시에 뭐 지방의원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이라든지 여기서 이제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하면서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한 좀 분쟁이 시작이 됐는데 이 재판을 거쳐서 결국에 대법원 3부에서 이 도로 점용 허가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네, 그 원고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던 원심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허가 처분이 취소가 되는 동시에 이제 그 서초구청한테는 대법원 판결을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서초구청은 사랑의 교회의 도로 점용을 중지하고 원상 회복을 명령을 해야 되는 그 의무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이라든지 이행 강제금 부가 조치 등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서초구청 측에서도 판결 내용을 존중하며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게 말이죠. 그 지하 부분을 그냥 흙으로 메우는 게 끝이 아니라 공공 부지의 그 시설물을 모두 철거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자면은 이게 엄청난 대공사가 됩니다. 네, 그렇죠. 그 대법원 확정 판결대로 이거를 개선하려면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고 어찌 보면은 건물 전체를 폐쇄해야 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 자세한 내용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사랑의 교회 이거 지을 때 수천억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이걸 복원한다면은 대공사가 될 것으로 지은 만큼 또 복원하는 것도 대공사예요. 네. 예. 아, 큰일이네요. 예. 큰일입니다. 예.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여론조사 관련된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2주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해서 다시 40% 중반대로 올라섰습니다.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시작을 했는데요. 네. 지난 주간 집계보다 4.1%포인트 오른 45.5%, 그리고 부정평가는 4.5%포인트 내린 51.6%였습니다. 네. 뭐 이렇게 상당히 탄력적인 회복세를 보인 이유는 역시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거취가 사퇴로 결정된 것이 네.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중도층과 진보층 그리고 30대부터 40대, 50대, 대구 경북까지 골고루 국정수행 지지율이 모두 올라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보층이 재결집한 가운데 여전히 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인식이 양 진영 간에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는 것은 네. 여전히 있다라고 얘기를 남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당 지지율 역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보다 4.1%포인트 오른 39.4%로 하락세를 마감하고 다시 반등했습니다.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지지율 추이가. 총선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창석 평론가, 김수민 평론가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분간 이제 큰 이슈가 없다라면은 저는 이 상태가 그냥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현재에서 뭐 더 올라가거나 더 내려가는가, 네. 내려가거나 그런 거 없이. 네, 딱히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공수처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기 때문에 네. 뭐 큰 변동이 생기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김수민 저희 평론가. 여론조사 기관마다 결과들이 많이 엇갈리는데 네, 저는 네. 무당층이 많이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사 기법에 따라서 더 한 번 더 묻거나 뭐 이런 차이들이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전국이 실제로 좀 어떤 가시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한 내년 초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총선을 앞둬야 이 무당층이 지지 정당을 정하는 네. 그 분위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요. 아직까지는 여러 한국 정치의 공백이 대단히 커졌다라고 봅니다. 네. 무당층이 이번에 몇 % 나왔죠? 리얼미터 조사는 좀 적게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네, 조사 결과에 따라서 뭐 어떤 데는 40% 가까이 나오는 조사도 있고, 네. 25% 넘는 데도 많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개요 소개해 주셔야 돼요. 네, 이번 주중 잠정 집계는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7,239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3명이 응답을 완료, 5.5%의 응답률을 기록했습니다. 우선 전화 면접, 우선 유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 전화와 유선 전화 병행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 걸기 방법으로 실시했습니다. 통계 보정은 2019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예, 이 조사까지 다루는 걸로 미세 뉴스 보세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서기한수, 민해한수 순으로 네. 갈까요? 자, 서기한수. 윤석열 총장이 하루 종일 얘기했던 게 법과 원칙입니다. 네. 꼭 법과 원칙을 공평하게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네. 평론가. 민해한수. 인사청문회에서 국감까지 좌우가 헷갈립니다. 네. 저희도 헷갈립니다. 네. 네. 자, 김수민 평론가, 오창석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첫 재판 내일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속보가 올라왔네요. 예,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두 번째로 경제장관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며 특히 국민 생활에 필요한 건설 투자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남부지검에서 진행 중인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회기 중 불출석한 의원들의 강제 소환은 어렵다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밝혔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해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협력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연천과 파주 민통선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에서 잇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돼 감염 멧돼지가 모두 9마리로 늘었습니다. 파주에서 멧돼지 감염이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냈고 아베 정권 강요는 2년 반 만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19호 태풍 하기비스의 여파로 사실상 방치 상태이던 후쿠시마 방사성 폐기물 유실 규모가 늘고 있고 이를 감시할 측정기마저 고장났습니다. 오늘 한 공장에선 맹독성 물질 사이아나 나트륨이 유출돼 인근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JC임님께서는 KBS 축하해요. 새로운 애칭 검찰의 방송. 아이고 이거는 너무 아프다. 이제 수신료는 검찰에서 받으세요. 아 이건 너무 아파. 오늘은 너무 신사적이었네요. KBS 반성 많이 하시길. 저널리즘 토크쇼 제1라이브 방송에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부각되지 않았던 유시민 이사장의 새로운 문제 제기. 보통 취재 이렇게 인터뷰를 해달라고 하면은 딱 그런 말부터 해요. 내가 말한 것과 전혀 다르게 나가면 어떡하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살려서 우리가 보도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보통 하죠.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를 정확히 내보내 줄게라는 약속을 기본으로 했어야죠. 그래도 망설이면 뭐라고 약속하겠어요. 당신이 동의 안 하면 기사 안 내보낼게. 한마디로 김경록 씨의 주장이 반영되는 인터뷰가 되겠다고 했던 KBS 법조팀 약속은 깨졌다는 것. KBS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과 정경심 교수 가족과 관련해서 유리한 내용도 있고 그쪽에 또 불리한 내용도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도는 불리한 내용만 압축해서 나갔습니다. 문제는 반론권. 조국 전 장관 관련 보도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던 논란. 조국 장관에 대한 반론권 보장이 없었다. 언론학자 정준희 교수의 지적. 지금은 반론권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검찰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의 내용들이 마치 사실인 양 확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보도 양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나중에 보면 허위로 밝혀졌거나 그냥 지극히 의혹이나 혐의에 불과했던 것들조차도 언론도 당연히 책임지 않고 심지어 검찰도 책임을 안 지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검찰이 의도한 방향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언론은 그것에 맞춰가지고 춤을 춰준 대가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내 기사를 더 많이 소비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의 이익 교환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자신이 필터링을 해서 사실 확인의 과정을 거치는 책임들을 충분히 다하고 있는가. 원로 언론인 정현주 전 KBS 사장의 충고. 스스로 자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이런 시각이 옳으냐 그러냐. 그러려면은 중요한 거는 그 출입처에서 탈출을 해야 돼요. 출입처 바깥 사람들하고도 많이 만나서 이야기도 나눠야 되고 지금은 사실 페이스북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검색하면은 밖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다 나오잖아요. 네. 검찰이 흘린 것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낭설에 가까워 보이는 뉴스. 딸의 서울대 인권센터 인턴 수료증을 조국 전 장관 본인이 했다는 조선일보 보도.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 공인으로서 여러 과장 보도를 감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참기가 어렵습니다. 한편 조국 전 장관과 대척점에 선 윤석열 검찰총장. 국정감사 자리에서 건설업자로부터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한겨레 보도에 격분하며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를 고소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유튜브 이런 데로부터 정말 어마무시한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한 번도 고소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론 중에 하나가 근데 계속 후속 보도를 지금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윤중천한테 별장에서 접대 받았다는 내용을 계속 독자들에게 인식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당 언론사가 이 취재 과정을 다 밝히고 자기네가 이러이러한 걸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이르렀고 사과한다고 공식 같은 지면에다 해주신다면은 고소를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를 해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하고 싶을 말. 아프냐? 나도 아프다. 울지 말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해. 행복해야 해.
좋아하던 너 나 다 이해해 진작에 보내줄 걸 상처만 줬어 너 하나만 고집 부린 걸 용서해 줄래 널 만나 후회 없이 사랑하고 널 만나 후회 없이 이별하고 세살 돋듯 아픔도 추억이 되고 이런 모든 게 서글프고 쓸쓸해서 사는 게 힘들다고 하는가 봐 우리 그만 아프자 그러자 우리 오디오 파노라마 후에 들으신 노래는 이기찬의 우리 그만 아프자였습니다. 1부에서는 사랑의 병원에 놀러오세요 들었고 2부에서는 우리 그만 아프자. 네. 절묘하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예. 자, 아까 퀴즈 내드렸죠. 정답은 뭐였죠? 정답이 무승부였습니다. 예. 자, 애청자분들 정답 많이 보내셨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9114번 쓰시는 분 무이자. 자, 그리고 K74945121 계정 쓰시는 분 무개념. 자, 그리고 7025번 쓰시는 분 무득점이었죠. 0대0. 비슷했는데. 자, 8526번 쓰시는 분 무과장. 자, 그리고 2459번 쓰시는 분 무소식이 희소식. 무소식이 희소식. 중계방송이 안 된 걸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무소식이 희소식. 자, 그리고 6543번 쓰시는 분 무자식 상팔자. 자, 그리고 2440번 쓰시는 분 재미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정답 무응원. 자, 그리고 1546번 쓰시는 분 마마무. 0001번 쓰시는 분 정답 무승부. 네, 그래요. 스포츠를 통해서 남북 평화의 가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우리의 생각과 북측은 왜 이렇게 틀릴까요? 동서독은 민간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통일의 기틀을 만들었는데 그래요. 자, 0001번 쓰시는 분 정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4797번 쓰시는 분 이분은 용민님, 전국 방방곡곡에서 청취가 가능해야 할 KBS 1라디오가 충북 괴산군에서는 청취가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충북 괴산군에요? 왜 그렇지? 충북 괴산군도 우리 대한민국 영토고 또 KBS 청주방송국이 있는 곳인데 청주방송 총국이 있는 곳인데 그래요. 이제 우암산 청주에서 쏘는 89.3 이거 들으시든지 네, 출력이 좀 낮긴 하네요. 89.3 그래요. 충북 괴산이 근데 어디 있죠? 제가 잘 몰라가지고 충북 괴산군을 보면 제가 대략 또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청주 옆이군요. 그래요. 음성, 충주, 진천, 청주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청주방송국 라디오 어떠실까요? 89.3으로 한번 맞춰보시면 어떨까요? 네, 우암산에서 쏘는 KBS 청주방송총국 1라디오 들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요. 6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 속에 돌발 구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면, 판교 분기점 부근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정차해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송파부터 판교까지 가는데 8km나 밀립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으로도 교통량이 빠르게 늘어 일죽에서 남이천까지 9km 막히고요. 계속해서 경기 광주에서 중부 1터널,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하남까지 정체입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도 곤지암에서 경기 광주, 합원천 터널을 지나 천진암교까지 천천히 지나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안성부터 오산까지 12km 막히고 또 기흥동탄에서 죽전휴게소, 달래내에서 반포까지도 긴 구간에서 답답합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도 한남에서 서초, 신갈에서 수원까지 막히고요. 이후 영남 지역으로 가서는 동대구 분기점 진출로와 구서 일대에서 더딘 흐름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여기도 뉴스 저기도 뉴스 빡빡한 시사 뉴스 속에서 가슴이 답답하신 분들 다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뇌 휴식을 주는 시간 한 주에 한 권 맛있는 책을 만난다. 책의 맛. 네 8311번 쓰시는 분 전주 모악산도 출력 좀 올려주세요. 지직거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사실 이 전주 모악산에서 쏘는 게 거의 유일하지 않나 싶은데요. 전주 아니군요. 저기 노고단도 있고 무주 쪽도 있는데 근데 이 모악산 송신소가 말이죠 5kW입니다. 괜히 고출력이에요. 예. 모악산 근처로 이사 가시죠. 예. 그 지금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으로 들으세요. 그렇습니다. 예. 스마트폰으로 들으면 확실하죠. 네. 자 소개를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우리 김갑수 문화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선태 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연일 눈부시게 아름다운 가을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분 또 그 음악도 애호가시기도 한데 이 가을에 적절한 노래 하나씩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공목만 들을 수는 없고 공목만. 노래는 잘 모르겠고 네. 차이콥스키의 그 피아노 곡이 있어요. 네네. 사계라고 하는데 사계. 예. 비발디 사계 아니에요. 예. 그 중에 가을에 해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유명해요. 세 곡이 있는데 그냥 이거 찾으면 나옵니다. 네네네. 그 유튜브에서 찾아서라도 한번 잔잔히 들으시면 그 가을에 당연히 우리는 스산함을 느끼겠지만 그 가을의 풍요 같은 게 스산함과 교차하면서 그 차이콥스키는 평생을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거든요. 지독하게 심한 우울증인데 그 우울증을 녹여낸 음악의 선율을 경험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은? 저는 최백호의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아이고 그렇군요. 네. 예. 차이콥스키 너무 멉니다. 국산을 애용해야 합니다. 예. 야 이러니까 미친다고. 좋은 걸 알려줘도 이렇게 비웃기만 하니 말이야. 꼭 최백호로 가야 되냐고. 차이콥스키는 먹는 겁니까? 때론 입기도 하고요. 때론 공으로 발로 차고. 예. 처음 듣는 말이라서 농담이었고. 자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 가을이 깊어졌어요. 정선태 선생님 먼저 얘기하시죠. 네, 뭐 그럴 때 있죠. 네, 아무 생각 없이 사람 구경하면서 무작정 걷기도 하고 지난주에는 한 12km를 무작정 걸었어요. 이 만보기로 세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셨어요? 노코멘트입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산속을 헤매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은 일찌감치 나와서 제가 있는 학교의 동산 예쁜 길이 나 있습니다. 한 바퀴 돌아서 오고 그냥 생각 없이 걷게 돼요. 국민대학교 그 뒤편에 북악산도 있고 삼각산이라고도 했습니다만 정말 예쁩니다. 근데 정선태 선생님 지금 12km 걸었다고 자랑했죠. 나는 아마 곱하기 10은 될걸? 그래요. 왜냐면 난 정말 꼼짝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 작년 말 올 초서부터 제가 갑자기 정체성이 문화평론가에서 애국자로 변했다니까요. 갑자기. 그래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결론을 내리기를 왜 좋은 얘기는 한 10년쯤 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좀 따라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해갖고 제가 이 골목에 휴지를 줍습니다. 그러세요? 매일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인데
처음에 뭐 도구도 들고 다니면 귀찮아서 그냥 맨손으로 막 뭐 손에 별거 들어온 거 다 묻죠. 근데 네. 한 1시간에서 2시간을 하면 큰 봉투를 꽉 차요. 예. 주로 담배꽁초, 네, 뭐 네, 네.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벤치에는 그냥 커피 마시고 그냥 놓고 간 거서부터 뭐 요즘엔 또 이제 말도 못해요. 커피 전문점 이런 데서 그 주는 플라스틱 용기. 예. 근데 안타까운 건 제가 그다지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조금 얼굴이 팔려갖고 네네네. 머리 길고 이렇게 TV에서 보던 사람이 거리에 휴지 줍고 다니면 얼마나 유난스러워 보이겠냐고. 그래서 꼭 새벽 1시 넘어서 나가는데 예. 그 쾌감. 예. 그러니까 한 3블락 정도를 이제 주스면서 쭉 강아지랑 같이 갔다가 돌아오면 제가 좀 약간 집요한 성격이거든. 네네네. 정말 먼지 하나 없는 거리를 되돌아올 때 그 쾌감. 근데 결심한 지 지금 2달 좀 지났는데 아직 하루도 거르지 않았어요. 이만 훌륭하지 않아요? 훌륭하시다. 가을밤을 매일 각종 그 휴지 껍데기 꽁초와 더불어서 그래서 김갑수 선생님 출마설이 나돌고 있어요. 뭔 소리를. 근데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 있죠. 네. 밤마다 그 쾌감을 누가 알아주랴. 알겠습니다. 이정민님께서 경기도는 산속 잘못 헤매시면 안 됩니다. 멧돼지 토벌 중입니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을 오늘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미국을 대표하는 교육 지도자 그리고 사회운동가인 파커 J.M. 파머의 책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골랐습니다.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네, 부제가 왜 민주주의에서 마음이 중요한가인데요. 파커는 이 책에서 정치 공동체 구성원의 마음, 그리고 언어, 관계, 그리고 인간다움에 호소할 수 있는 정치가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이 책의 첫 부분에 나오는 건데 그냥 권력을 잡기 위한 아비규환이고 야바이 노름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가 정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비통함이 이제 이 김찬호 선생님이 그렇게 번역을 하신 건데 원래 제목이 이제 이 브로큰 하티드거든요. 그러니까 상심한. 이 정치 현실 앞에서 상심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기의 견해가 어느 쪽이건 상관없이 갈라져서 무한대로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미국 저자지만 우리도 좀 마찬가지잖아요. 이 상심한 사람들, 정치 현실 앞에 상심한 사람들한테 우리는 도대체 뭘 할 수 있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해 주는 책이죠. 네. 근데 정치가 들어가니까 이 책이 굉장히 좀 무게가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그런데 정치학에 관련된 학문적 서적이 아니에요. 네. 정치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이 부서질 때 저도 김갑수 선생의 의견에 동의하는데 비통한이라는 말보다는 상심한이라는 번역을 적절할 것 같긴 해요. The broken hearted 이러면은 더 플러스 형용사하면 사람들 아닙니까? 상심한 사람들, 정치에 상처받은 사람들, 갈 곳을 마음 둘 때를 잃은 사람들은 어찌 할 것인가? 그러니까 60년대 이후부터 미국 정치에 힘겨운 지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메카시 광풍부터 시작해서 베트남 전쟁 그리고 이란 이라크 전쟁 등등 미국 사회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정치를 엉망으로 만든 지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심했을 텐데 상심한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저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체념하지 않고 마음이 부서질 때 체념하지 않고 자신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일상적으로 이웃과 어떻게 연대하면서 정치적 감각을 쌓아나갈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해서 이럴 때 상심한 사람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게 맹목적인 집단 숭배 또는 어떤 광기 또는 개인적인 그 안위에 빠져서 냉소주의로 흐르는 것 이런 데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다시 해야 됩니다. 집단적인 아까 뭐였죠? 말씀하신? 광기? 네. 집단 숭배의 광기. 집단 숭배의 광기. 어떤 예가 있을까요? 또 하나는 그 어떤 개인으로 빠져드는 냉소주의. 냉소주의. 이게 지금 아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성찰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개인의 그 안위만을 따지는 개인의 그 이익만을 계산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지 말고 자신의 내면 풍경이 어떤지 정치라는 게 우리 삶과 아주 긴밀하게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가계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의 리듬에 이르기까지 아주 긴밀하게 관련돼 있는데 우리는 여의도에서만 정치가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청와대에서만 정치가 있는 줄 알죠. 그게 아니라 우리 파커 제이 파머는 우리 일상 속에 다 정치가 스며들어 있어야 된다. 이런 다양한 관계들을 통해서 이 정치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걸 내면에 마음이 상처 입지 않은 상태로 계속 이 형성돼가는 그게 정치가들의 귀에까지 들릴 수 있도록 꾸준히 정치적인 감각들을 벼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 외국에서 건너온 책이긴 하지만은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은 한국 정치 환경에서 너무나 너무나 딱 들어맞죠. 1950년 6.25 한국 전쟁 이후 그 전쟁의 트라우마를 단 한 명도 치유받지 못했어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무려 7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색깔론이 먹히고 말이죠. 아니 근데 한국의 정치 현장의 대표에서 얘기하면 지금 정선태 선생이 얘기한 그대로 저도 이제 책을 통해서 느낀 건데 한 번 더 강조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요. 우리가 정치자만 붙으면 정치인을 생각해요. 네? 대통령 떠오르고 그다음에 선거 떠오르고 야당 리더 떠오르고 선거 떠오르고 광화문 서초동 집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는 거대한 권력의 역학구도, 힘의 향배, 선거 승리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정치라는 건 우리 삶에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범위까지 해서 우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와 이웃의 관계 맺기, 나의 직장들, 내가 쳐다볼 수 있는 세상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서로 손잡고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출발점인데 사람들이 내 삶을 규정하는 정치하면 자꾸만 청와대, 여의도, 그다음에 시위 현장, 뭐 음모론 이런 거에만 지금 빠져 있어서 뭐가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의 저자하고는 좀 다르게 가수 말고 정치학자 전인권 씨라고 있어요. 있어요. 제 친구인데 박정희 평론 사실 아닙니까? 그 친구가 쓴 책의 앞대부분에 민주주의의 정의가 나오는데 때려 죽이도록 미운 자들과도 함께 사는 법을 연구하는 게 민주주의다. 이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 지금 필요한 거예요. 이 저자 이 파커 제이 파머도 바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요. 전인권 선생과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이 민주주의다운 민주주의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용기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용기에는 신중함과 단호함이 동반해야 되는데요.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우리와 너희를 흑백의 구도로 나누고 싶은 유혹이 있잖아요. 그걸 뿌리치고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런 너그러움의 여백에서 민주주의 꽃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 하자마자 지금 냉소하는 표정들이 쫙 떠오르거든요. 지금 가령 문재인 정부 지지자와 그다음에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자가 너희와 우리로 왜 갈라서 있느냐.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그러면 양쪽이 다 픽 하고 냉소합니다. 지금 이렇게 날이 서 있어요. 그리고 그 날에는 악의가 가득 스며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증폭시키는 게 한국의 아주 천박한 언론 매체라는 환경이 있어요. 끝없이 그걸 증폭시키는 그 상황 속에서 뭘 고민해야 되지 하니까 싸워서 이기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우리가 공존하는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저자가 보니까 정말 쉼없이 그 얘기를 미국 사회 현장 속에서 경험한 것들, 케네디 암살부터 시작하는데 9.11 테러 뭐 쭉 그 얘기들을 엮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여튼 세상이 한꺼번에 이쪽이 이겨서 저쪽이 멸망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에 대한 그 끝없는 성찰을 이 책의 저자가 고민을 해요. 근데 그 상대방이 우리에게 너그럽지 못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대방을 예를 들어서 너그럽게 대하려고 하는데 그 상대방의 반응은 시큰둥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뭐 지배하고 끈기 있게 이 너그러움의 여백을 확충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단정하거나 결론 내리지 않고 이 모순되는 요구와 주장들을 끌어안으면서 끈질기게 토론하고 설득하는 장이 마련돼야 하고요. 그게 우리 김갑수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듯이 언론이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증오와 광기를 증폭하는 장치 역할이 아니라 이런
다른 의견들을 끈질기 물고 늘어져서 설득하고 토론할 수 있게 열어주는 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언론이 과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김용민 앵커가 지금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너그럽고 싶은데 저쪽이 너무 공격적이고 도대체 장이 안 만들어진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 쪽에서 너그러웠느냐? 이제 우리 쪽을 어떤 축이라고 두고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정치 세력이 집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공격받을 좀 날선 얘기, 좀 이 보수적인 얘기를 하겠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라 한국에서는 다의 정부잖아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온 세월 중에서 어떤 그러니까 이승만 뭐 박정희 전두환으로 설명되는 그들에 의해서 통치되어 왔고 했던 것을 전면 부정해 버리면 영원히 이게 접점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2019년 현재 도달한 한국은 과거의 모든 것이 이리저리 섞여서 현재에 도달했기 때문에 현재 집권 세력이든 또 반대쪽이건 여기 이 책의 저자가 설명하는 그런 설명법에 의한다면 적어도 선의로서 지난 역사를 되새김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런 너그러움의 여백이 형성될 수 있으려면은 제가 확충이라는 말씀드렸는데 상호 간의 이해 확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해를 넓혀가기 위한 전제가 성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찰 능력. 서로가 잘한 것만은 깃발처럼 내세울 게 아니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이 직시하고 응시할 수 있는. 예컨대 일본에 대해서 과거사에 대해서 이 끝없이 사과하고 성찰하라고 요구할 게 아니고 뭐 그것도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어떤지 각자 그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면 풍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갖춰야 비로소 너그러움의 여백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그러움의 여백. 여기 밑줄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저 모니터에 지금 우리 듣는 분들이 막 글을 쓰는데 저 정수생가 저를 막 때리는 것 같은데 정말 좋은 글들에 좀 소개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심이스님. 주제를 좀 넘는데.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참을 수가 없는데 이런 말씀하셨고. 맞습니다. 그리고 0245번 쓰시는 분. 이것도 좀 읽어보고. 0245번 쓰시는 분. 비통하네요. 각 당 대표들이 모여서 이 책으로 스터디했으면 합니다라고 하셨고요. 장호민님, 추상적이고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예수 부처가 될 수 있다. 내 눈앞에 밥그릇 앞에서 누가 과연 얼마나 이런 말씀하셨고 홍대종님, 여기 계시는 패널들은 잘 모르시나 본데 현재 초등학교에서 생활에서의 정치에 대해 배우고 있답니다. 단 모범을 보여야 할 어른들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이죠. 이런 말씀하셨네요. 몰랐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생활 속의 정치라는 거 배우는지. 아니 근데 지금 지적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똑같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쏟지 말자고. 나한테 화살을 좀 돌려보자는 말이에요. 근데 이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 책에서 저한테 제일 인상 깊었던 이 귀절 좀 정리해 놓은 걸 얼른 읽어드릴게요. 이 책의 저자가 파커 씨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책으로 들어갑니다. 이른바 정치 뉴스를 숨가쁜 속도로 광범위하게 보여줌으로써 결국 우리의 무력감을 자아내는 대중매체에 우리가 저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귀절이 있어요. 정치 뉴스가 마구 정신없이 포털을 통해 TV를 통해 라디오를 통해 쏟아지면서 개인은 완벽한 무력감에 빠져버려 있는 그 현상들, 소위 보도 과잉의 문제를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죠.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장인데요. 한국 그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그 대중매체, 언론들이 쏟아내는 정치 뉴스에 무방비 상태로 이 폭격을 당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즘은 SNS가 발달해서 찾아보기도 그러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 대중매체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은 정치는 정치가들이 다 하는구나 라고 믿게 되고요. 정치가들은 늘 저렇게 쌈박질만 하는구나 얘기하면서 어떤 정치 냉소주의 또는 정치 무관심, 정치 환멸
이런 게 스스로 내면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파커 선생은 이런 맥락에서 늘 이런 그 정치 뉴스에 일방적으로 당할 게 아니라 네. 일상생활 가까이에 있는 인간적 규모, 추상적인 게 아니고 인간적 규모의 쟁점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그걸 언급하면서 뭐가 정치적인 것인지 우리의 삶과 관련된 것인지 이걸 계속 얘기하면서 네. 확충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652번 쓰시는 분은 그런 너그러움을 베풀었다가 노무현 대통령을 보내드렸죠. 이런 참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짧게 답변은 못 하겠고요. 네. 하여간 아픈 과거들 또 상처들, 부당함, 억울함 이런 것들을 끌어안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상은 진전하고 그러는 건데 네. 좀 현실적인 얘기를 또 책 안에 들어가서 이게 귀한 귀절이 너무 많은 책이어서 그런 건데 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책 안의 내용이에요. 네. 디지털 미디어 덕분에 네. 이게 뭐 유튜브, 뭐 SNS 여러 가지들, 카톡 다 이런 거 포함해요. 디지털 미디어 덕분에 많은 사람이 정치적 견해의 정보 생산자가 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보탬이 되는 듯하지만 스스로 그 정보의 소비자로서 읽은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다른 자료들과 비교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 디지털 미디어는 민주주의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 정말 동의합니다. 그렇죠. 정말 희한한 주장들이 난무하는 세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반성적으로 괴상한 주장들이 떠돌 때 한 번쯤은 입체적으로 또 다른 견해 귀도 기울여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네. 가짜 뉴스를 자가 생성하고 그 자가 생산한 가짜 뉴스를 그 특정한 회로에서 폐쇄적으로 소비하는 양태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게 디지털 사회에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초래한 위기.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 어떤 청취자분께서 의견 주셨는데 이 너그러움이라는 게 그렇게 저는 약하거나 취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강한 자들만이 이 너그러움의 여백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관점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관련해서 저도 이 책에서 밑줄 긋은 부분이 있는데 한 구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의 이견이 다른 견해입니다. 이견이 도끼와 증오로 가득 차 있거나 폭력적이라면 시민사회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킬 것입니다. 의견에 강한 차이가 생기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악마화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동의하지 않는 의견을 말하는 사람을 악마화하는 그 기지가 어딘지 그 출발하는 지점이 어딘지를 우리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더 나은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시민들이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일상적으로 그걸 찾아내고 그걸 우리가 공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라진 폭력 시위. 그런 폭력 시위의 망령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 그런 음모도 있어요. 뭐 청와대로 진격해서 뭐 순교당하자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 대단히 퇴행적이죠. 네, 그럴 때 같이 맞서는 게 과연 옳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특정 권력이든 실질적인 이 권력이든 아니면 언론이든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그 대상을 악마화해버리는 것. 이거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상대가 셀수록 그 맞짱 뜰 수 있을 때 자신도 좀 더 진지하면서 세질 수 있을 텐데 그 상대가 조금 세다고 해서 완전히 악마로 이 낙인 찍어버린 것이야말로 이 파커 선생의 견해에 따르면 대단한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역행하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는 진영이 둘로 갈려서 서로가 서로를 지금 악마로 말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의 시작한 쪽은 있어요. 지금 집권 세력이나 과거서부터 진보로 불려왔던 층들이 얼마나 지독한 말을 듣고 있는지는 포털만 들어가서 댓글을 보면 바로 압니다. 근데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느냐. 때려잡을 수는 없는 게 현대 사회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한쪽이 굉장히 부당한 감정을 안고서라도 끌어안고 포용하고 양보하는 그 선이 필요한데 지금의 집권층들이 자꾸만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집권층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저항 세력의 시절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 점에 대해서는 성찰이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한국에서 우익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우익이라는 거는 민족이나 국가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서 출발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파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지금 우익인 분들은 어느 나라를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생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나라,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아니냐? 건 맞는데 예. 어느 나라를 사랑하는가. 예. 알겠습니다. 2548번 쓰시는 분, 존중과 협치의 정치를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존중할 마음, 협치할 마음, 이런 마음이 또 전제돼야 또 가능한 게 존중과 협치의 정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 책에서 너그러움의 여백과 함께 제 눈길을 끈 그 구절이 바로 창조적으로 창조적으로 끌어안기라는 그 말입니다. 그냥 끌어안든 무작정 끌어안는 게 아니고 창조적,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오늘 함께 읽어봤습니다. 자, 김갑수 평론가, 정선태 교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5시 5분에 돌아오고요. 네, KBS 열린 토론도 많이 들어주세요.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지하철 시청역 유실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세민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맡은 바를 열심히 했을 뿐인데 고객님들께서 그거에 감동하시는 포인트들이 있으신가 봐요. 감사하게도 칭찬글 하나를 받았어요. 죄송하다고. 그 말에 이제 제가 고객님 죄송하실 필요 없고 못 찾아드린 제가 죄송하다라고 서로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을 주고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칭찬글을 써주시는 걸 보고 찾아드린 일에 대해서 더 제가 보람을 좀 느낍니다. 고객님들께 소중한 물건이 다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자세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입니다. KBS 58분 날씨. 금요일인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밤사이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고요. 새벽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아침에는 강원 영동과 전라도, 경상 해안에 비가 오겠고, 경상 내륙은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에, 강원 영서와 충청도는 내일 밤에 곳에 따라 비가